강의 노트 161페이지. 자, 중간에 부동산 가치의 제 원칙이다 해서 부동산 가치도 잘 보면은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린다. 그러면 가치가 높겠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 가지 원칙이라 하는데, 이런 걸 잘 알므로써 감정 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그런 얘기죠. 이걸요, 부동산 가치의 제 원칙이다. 여러 가지 원칙이다. 집니다. 제라는 것은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추적인 대원칙이 있는데, 이게 바로 최유효 이용의 원칙입니다. 자, 부동산은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췄을 때 가장 최선을 이용할 때가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걸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부동산 내부와 관련된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뭐 주차장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죠. 이걸 적절히 잘 갖췄을 때,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잘 적절히 갖췄을 때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때가 제대로 된 최유효 이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자,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을요, 대외적 공간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때 가치가 높겠죠. 그러니까 그 주택은 주택가 이런 데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제대로 된 이용이 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한 시간과 관련된 원칙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걸요, 시간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은 지금은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만 앞으로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그런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뭐라고요? 제대로 된 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접적으로 요 최유효용과 관련돼 있다 해주고, 요거는 이제 간접적으로만 관련돼 있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간접적. 그래서 이런 걸요, 예를 들어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간접 원칙이다 해줍니다. 그럼 한번 써볼게요. 대내적 공간의 원칙은 이제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이렇게. 자, 하나 정도 더 한다면 수익은 체증하다가 나중에는요, 체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 정도를 우리는 이제 대내적 공간의 원칙 혹은 내부적 원칙이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대외적 공간의 원칙은 뭐 경쟁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요, 적합의 원칙. 요 정도를 대외적 공간의 원칙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된 원칙은요, 뭐 변동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요, 예측의 원칙 정도. 요 정도를요, 시간과 관련돼 있다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최유효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 얘는 뭐 간접적으로만 관련되어 있는 원칙인데,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요, 대체의 원칙 정도. 이 정도가 간접 원칙이다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말뜻을 좀 이해를 좀 하시고, 감정평가 3방식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3방식에서 이거를 어떤 형태로 써먹을 수 있냐 그런 얘기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3방식에 써먹는 것은 조잡스럽게 기억하시면 문제 못 풉니다. 하나 정도,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있죠? 밑줄 쳐놓은 거 하나 정도 하면, 많으면 2개 이렇게 해서 간단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간단히.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그럼 맨 먼저 중추적인 대원칙이다 해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치 상한선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의 가장 중추적인 대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용하려면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가장 최선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합법적인 이용해야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에 맞춰서 이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해야 됩니다.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최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부적인 요인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비쳤을 때 가장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용 있죠. 이걸 뭐라고요? 최유효 이용이다. 이러한 이용은 합리적인 이용이어야 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걸요, 최유효 이용이다. 전 시간에 했으니까. 자, 이거와 관련돼서 먼저 간접 원칙부터 먼저 볼게요. 어차피 부동산도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밑에 부동산 가치의 이중성의 근거다. 이 표현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 가치의 뭐의 근거라고요? 이중성의 근거다. 이중성이 뭐냐면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돼 있다고 치자. 이렇게. 예. 자, 가치가 결정됐는데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치가 올라가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올라간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무진장 좋아졌다. 그러면 건설업자가 거기 가만둬야 안 놔둬요? 가만두지 않고 아파트 막 지어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공급이 막 증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이 막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또다시 뭐라고요?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론적으로 얘기한다. 이걸요 부동산 가치의 이중성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대체 관계가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 있죠.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뭐가요? 삼성 아파트가 있고 얘는요 대림 아파트가 딱 있는데 둘 다 같은 지역에 있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내부셔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사람들은 오비를 먹거나 하이트를 먹거나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거를 먹어요? 비싼 걸로 먹어요? 네? 싼 거. 상대적으로 비싼 놈을 덜 사고 싼 걸 더 많이 사려고 하죠. 똑같은 논리로 얘를 이용하나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고 생활 근거도 이거고 생긴 것도 거의 다 비슷하다면 가능하면 싼 거를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얘는 평당 한 1,000만 원에 나와 있고 1,000만 원에 나와 있고 얘는요 뭐 1,500만 원에 나와 있다. 이렇게. 그러면 둘 다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요? 비싼 걸 소비해요? 싼 걸 소비하죠. 그러니까 이걸 서로 막 소비하려니까 얘는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얘는 안 사려고 하니까 가치가 떨어지겠죠. 결국은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아파트 가치는 생긴 게 비슷하고 같은 지역에 있다면 그 내부처도 거의 비슷하다면 가격은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부동산의 가치라든가 임료를 결정할 때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비교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죠? 사례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다 뭐라고요? 이걸 비교 조정 작업이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비교 조정. 그러니까 비교 조정 작업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대체의 원칙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처에 있는 건 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가격도 비슷하고 그러다면 차이점만 수정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교 조정 작업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대체의 원칙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대내적 공간의 원칙 알아볼게요. 이 기여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은 세트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세트. 자, 여기 보니까 A라는 호텔이 있고 B라는 호텔이 있는데 비슷한 지역에 있고 내부시설도 거의 비슷한데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도 불구하고 얘는 한 7억 정도의 가치가 형성돼 있고 얘는 14억 정도 가치가 됩니다. 아니 같은 지역에 있고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가치가 차이가 나나 했더니 얘는 주차장 설비를 제대로 못 갖췄고 얘는요 주차장 설비 제대로 갖췄다는 얘기죠. 그 사람도 여기 왔다가 자, 이 차 세우기 힘들면 짜증 나왔나요? 짜증나죠? 더 이쪽으로 가겠네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돼야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권리금 많이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장사가 안 되니까 가치가 떨어지고 올라가겠죠. 자, 지금부터 이런 부동산을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 다음에 이런 걸 뭐라고요? 내부 구성 요소들 간의 균형이 딱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걸요 균형의 원칙에 부합된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 안에 좀 갖출 거 좀 갖추고 있죠. 이렇게 해야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가 뭐라고요? 최유효 이용이다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태의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능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무슨 감가를 한다고요? 기능적 감가를 해야 된다. 기억하시고
아, 좋다. A라는 호텔 주인이, 자, 지금 현재는 7억짜리인데, 여기다 한 3억 정도를 투입해서 조립식 주차장 설비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원래 부동산 가치가 생산비를 합치게 되면 10억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 14억 정도의 가치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산 합친 게 아니라 내부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수익 창출에 부동산 가치에 어느 정도 공헌했냐. 다시 말하면 주차장이 사람을 끌어오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내부 구성 요소들이 수익 창출에 어느 정도 공헌했냐. 공헌도 기여도를 합친 거라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이런 거를 기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기여의 원칙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자, 이렇게 추가 투자했더니 가치가 훨씬 더 커졌죠? 그래서 이거를요,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의 기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 그리고 이게 추가 투자 딱 했더니 균형이 맞아 떨어졌죠? 아, 균형이 안 이루어지다, 맞아 떨어졌죠?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에 선행하는 원칙이다. 이겁니다. 균형의 원칙이 뭐라고요? 선행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자,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 팔면 수익이 생길 겁니다. 자, 수익이 생기면 이거 수익 창출에 공헌한 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의 형태로, 자본을 투입한 자들한테는요, 자, 이자라든가 배당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도 제공했다면 임대료 같은 거 줘야 되는데, 우리 경제학적 특성에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라는 것은 애초에 생산비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 토지를 만드는데 생산비 들어간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토지라는 것은 결국은 신이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갖고 있든 결국은 그 정도 수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이 그 정도 수익을 얻도록 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이 생기면 노동자본에 우선해서 배분해 줘야 됩니다. 얘들한테 배분해 주지 않으면 바로 이제 도망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있다면 뭐라고요? 토지에 배분해 줘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분되는 금액을 기초로 해서, 자, 이 가치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 3방식의 수익 방식 중에 토지 잔여법이라고 있는데,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수익 배분의 원칙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알겠죠? 수익 배분의 원칙. 그 다음에, 자, 내가 여기다 건물을 한 20층짜리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10층 정도 지을 때까지는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온 수입이 있죠? 여기에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간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근데 10층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가는 건축비는 1억인데 여기서부터는 분양이 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양대금은 6천만 원밖에 안 들어올 것 같다. 그럼 올리면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계속 올릴수록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점점 체증하다가 점점 증가하다가 이때부터 오히려 들어오는 걸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점점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걸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수익 뭐라고요? 체증 체감의 법칙. 그래서 추가 투자하더라도 여기까지만 추가 투자해야 됩니다. 어디까지라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의 기준.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 공간의 원칙은 요거는 이제 경쟁의 원칙은 말뜻만 하시면 됩니다. 말뜻 한 장 넘겨볼게요. 자, 164페이지 보시면 자, 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여자고등학교가 딱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자고등학교 들어오니까 잽싸게 어떤 아줌마가 여기다 라면집을 딱 차렸습니다. 그러면 라면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여학생들이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죠. 얘들은 큰 돈을 벌 수 있겠네요. 이거를 초과 이윤이라 할게요. 뭐라고요? 초과 이윤 혹은 초과 이익을 얻고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초과 이윤을 얻는 곳에는 다른 공급자가 가만둬야 안 얻어요? 안 얻으죠? 조금만 있어봐요. 우후죽순 뭐가 생겨요? 막 라면집이 생길 겁니다. 어디까지요? 이 먹을 게 있는 한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이 초과이익이 먹을 거 아닙니까? 예, 먹을 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초과이익은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을 통해서 초과이익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부동산 가치가 높았다 나중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경쟁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주변 환경과 적합하게 이용할 때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A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주변 환경에 이렇게 적합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가 가치가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은 주택가에, 상가는요 상업적인 게 좋겠죠. 근데 이 그 공장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예, 그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주변 환경과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죠. 이럴 경우는 적합의 원칙에 위배된다 입니다. 뭐라 위배한다고요? 적합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는 경제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무슨 감가라고요? 경제적 감가. 이 기억하세요? 무슨 감가라고요? 경제적 감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참고로 자, 이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은 요와 비슷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합의 원칙과 뭐가 있다고요? 외부성의 원칙이 있는데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가 제대로 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하려면 주변 환경과 적합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 있죠.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원칙을 뭐라고요? 적합의 원칙이라면 외부성의 원칙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 그런 얘기죠. 이런 쪽에서 어떤 소극적이고 아니면요 수동적인 이런 원칙을요 외부성 원칙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외부성. 이런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우리 주변이 자꾸 변해야 안 변해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집안요인이 계속 변해나가죠.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도 계속 감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요 대수선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변동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변동의 원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20억이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한 다음에 저번 달 말 기준으로 해서 얼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아니면 오늘 현재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그 특정 시점을 명시한 다음에 그때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요 기준 시점이다 줍니다. 기준 시점이라고요. 기준 시점은 이제 감정평가 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가격 조사 완료 이렇게 하시고 어쨌거나 기준 시점 확정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변동의 원칙에 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어떤 과거의 수익 실적보다는 뭐라고요? 과거의 수익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예측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3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자, 이 높은 수익이 예상되죠. 그럼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하겠네요. 5년 뒤에 주변에 장례식장이 들어올지 모른다. 뭐 장례식장 그러네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낮은 수익이 예상되죠. 그러면 서로 안 살려고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미래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이거에 따라서 지금 시점의 가치가 결정된다 하는 걸요 예측의 원칙을 하는데 우리 이따가 수익 방식의 가장 큰 근거는 미래 예상되는 순수익을 자, 미래 예상되는 어떤 그 위험 같은 걸 반영한 환원율로 이렇게 나눈 게 바로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 방식인데 수익 방식의 가장 큰 근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예측의 원칙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측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 책 문제집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집에 잠깐만요. 문제집에 자 하나 정도만 풀어볼게요. 368페이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368페이지. 1번 볼게요. 부동산 가치 재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걸로 묶인 것은 대상 부동산은 주위 환경과 어울리게 이용을 해야 최유효 이용이 된다는 원칙을 이거는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맞는 겁니다. 이번에 집약 한계 아까 10층까지 지을 때는 뭐라고요?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걸 집약 한계라는 겁니다.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입니다. 읽어볼게요. 집약 한계와 관련되는 부동산 가치 원칙은요 수요 공급의 원칙이 아니라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입니다. 수익 뭐라고요? 체증 체감 법칙. 그 다음에 3번에 디귿번에 초과 설비는 무슨 설비가 남아 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와 관련돼 있어요?
내부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기여의 원칙 아니면 뭐라고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투자 문제는 기여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디귿번 맞는 겁니다. 자, 리을 한번 볼게요.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는 대내적 원칙으로는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기여의 원칙, 경쟁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이거 뭐가 틀리냐면 경쟁의 원칙 있죠? 요거는 대내적 원칙이 아니라 대외적 원칙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대외적 원칙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음번에 기준 시점, 시점성과 관련되어 있는 원칙은요, 변동의 원칙이다. 맞는 겁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변동의 원칙 맞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하나만 더 읽고 잠깐 373페이지 볼게요. 373페이지에 5번 볼게요. 5번에 리을번 보겠습니다. 리을번에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는 대내적 원칙으로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기여의 원칙, 경쟁의 원칙이 있다고 했죠? 요 똑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자, 요 경쟁의 원칙은 대내적 원칙이에요, 대외적 원칙이에요? 대외적 원칙이죠. 그러니까 그 한 장 넘겨볼게요. 자, 해설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5번에 리을번 볼게요. 5번에 그 리을번에 경쟁의 원칙은 대내적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대외적 원칙에 해당됩니다. 뭐라고요? 대외적 원칙에 해당된다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해설이 좀 틀려서 한번 한 겁니다. 해설 틀렸죠? 문제 똑같은데. 자, 그러니까 우리 그 공부는 이게 절대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뭐 부리면 안 된다고요? 욕심부려서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 양질의 문제 있죠? 질이 좋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알겠나요? 잡다하게 이것저것 풀게 되면 머리가 엉망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엉망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태 뭘 공부했나 이 정도로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요게 지금은 요 책을 제가 이 문제집 있죠? 요거를 요번에 새로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오타도 좀 있고 해서 하는데, 요게 그래도 제가 다듬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낫습니다. 어디 다른 문제집보다는 훨씬 나아요. 제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요 문제 있죠? 요 문제집 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요거 하고 나중에 막판에 기출문제하고 막판에 이제 막 연습하는 거 있죠? 무작위로 되어 있는 거 문제 이렇게 해서 가도 충분합니다. 남아도입니다. 그것만 해도 나올 만한 문제는 다 물어봅니다. 다 물어봐요. 빠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마세요. 쓸데없이 이것저것 너무 많은 걸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한 100여일 남았는데 이 6개 과목을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작업인데 이거를 막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나올 만한 문제 있죠? 요거 이렇게 반복해서 푸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그거는 언제 실감이 되냐면 나중에 7월달, 8월달에 문제 풀이하면 실감이 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게 그때 기억이 날 겁니다. 이렇게 잡다한 문제 풀으면 절대 안 되구나 이걸 알 겁니다. 뭐 표정들이 왜 별로 안 좋으시네요? 뭐 무슨 부부싸움 하고 오셨나요? 저 상대하기 싫답니다. 저랑 이렇게.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이렇게. 자, 거기에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66페이지.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평가 하려고 하는데, 자,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요걸요, 지금부터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해줄게요. 자, 요걸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 있죠? 요걸 평가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여기 와서 얘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걸요. 일단은 요 지역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지역. 요 지역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제반 요인 있죠? 요 지역이 뭐 지하철이 근처에 있는지, 학교는 좀 있는지 이런 거 있죠?
도로 같은 건 잘 깔려져 있는지, 사람들의 소득 수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있죠. 쭉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재반율을 분석한 다음에 여기 와서 얘가 1층짜리냐 10층짜리냐, 도로에서 가깝냐 뭐냐, 이렇게 1년밖에 안 됐냐 10년 된 거냐, 이렇게 다 분석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요 개별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이런 거 하려는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얘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얘가 얼마냐 이걸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얼마냐 평가하는데 얘는 왜 하고 얘는 왜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 지역의 어떤 표준적인 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표준적 이용.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게 평균적인 이용을 얘기합니다. 이 근처를 보니까 좀 상가로 이용하고 있네요. 거의 다 뭐라고요? 상가. 그리고 보통 한 8층 정도의 상가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표준적 이용 아닙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지역의 어떤 가치 수준을 한번 결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치 수준. 그러니까 이 지역은 평당 한 1,600에서 1,700 정도 한다는 얘기죠. 싼가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가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와서 얘가 지금 주변 환경이라든가 내부 요건을 비췄을 때 제대로 된 이용하고 있냐, 엘리베이터 같은 건 제대로 갖췄는지, 자 이런 걸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파악해 본 다음에 구체적인 3방식을 적용해서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뭐라고요? 가치를 구하려고 한다. 이게 별거 아니면서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밑에 박스를 볼게요. 박스 166페이지 보시면 일단 이제 지역 분석을 전체적이고 거시적 분석이다 표현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개별 분석은요, 자 부분적이고 미시적 분석이다 됩니다. 부분적 뭐라고요? 미시적 분석이다. 그리고 얘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얘를 뭐라고요? 선행 분석. 얘는 뭐라고요? 나중에 하는 겁니다. 후행 분석이다. 그 다음에 얘는 왜 이 지역은 가치가 비슷하냐면 어디요? 뭐 근처에 있으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붙어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붙어 있으니까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왜 부동산마다 가치가 다 틀리냐면 도로에서 가까운 놈이 있고 먼 놈이 있죠. 1층짜리고 10층짜리 다 틀리니까 그런 겁니다. 다 다르니까 개별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적합의 원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균형의 원칙과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표현합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을 좀 알아볼 건데, 자, 지역 분석은 내가, 자, 좀 이따 하겠지만, 거래 사례 비교법 있죠? 거래 사례 비교법은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주변에서 거래한 사례 있죠? 사례를 가지고서 뭐 차이점 수정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사례를 어디까지 구할 수 있냐? 그럼 사례를 구할 수 있는 지역은 다 분석의 대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뭐 가치 수준 같은 것도 결정해 봐야 되죠. 결국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지역 있죠. 이 정도 범위까지 확대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자, 제가 사는 아파트가 김포에서 무슨 아파트예요? 건영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사례를 구할 때는 우리 동네에서 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동네가 어디냐면 사우지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우리 김포에 가면 뭐라고요? 사우지구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사례를 구하는 게 좋겠죠? 이게 좋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아파트야 뭐 거래가 많이 있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주변에 거래가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 얘는요 북변지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우리 동네에서 사례가 없다면 이 근처에 있는 동네에서 사례를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거를 사례 부동산이라 해볼게요.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사례 부동산이다. 자, 그러면 얘랑 뭐 생긴 게 비슷하다. 둘 다 뭐 건영 아파트라고 치면, 자, 이 애들 학교도 있고 남편 직장도 있죠. 생활 근거도 이 정도라면, 자, 가능한 사람들은 싼 걸 소비해요? 비싼 걸 소비해요? 뭐 큰 차이가 없다면, 뭐 근처에 동네니까 거기가 살 수도 있는 거죠. 싼 걸 평소 늘려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비싸고 얘는 싸다. 그럼 이쪽으로 이사하려고 오죠.
그죠? 얘는 가격이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겠네요. 비슷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비슷해질. 근데 만약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그러면 다른 용도 지역 내에도 이렇게 예를 상업 지역 내에도 아파트 한두 동 있을 수 있죠. 그런 데서 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 내 사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라면 대체 관계가 있다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비슷하다 뭐라고요?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애들 학교도 근처에 있고 남편 직장도 근처에 있고 생활 근거가 그거라면 생긴 게 비슷하다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격대가 비슷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에서 구하면 차이점만 약간 수정하면 되는데 서울에 있는 사례를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서울에 비싸고 싸니까 이쪽으로 이사오고 이러지 않겠죠? 아니면 남양주에 있는 사례를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관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의 사례를 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름을 자 자기가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요 인근 지역이다 줍니다. 뭐라고요? 인근 지역. 그리고 이 사례 그다음에 이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뭐라고요? 유사 지역이다 줍니다. 뭐라고요? 유사 지역. 그리고 이 정도 범위까지는 사례를 수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동일 수급권 해줄게요. 뭐라고요? 동일 수. 이 정도 범위라면 싼 놈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동일하게 사고 파는 게 가능한 지역을 뭐라고요? 동일 수급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인근 지역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인근 지역에 대해서 거기 볼게요. 자, 옆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인근 지역은 이렇게 자, 이렇게 볼게요. 먼저 대상부동산이 뭐라고요? 속해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근처에는 이 인근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생긴 게 비슷하다면 전부 다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 입니다. 그죠?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만족감이 큰 차이가 없다면 바꿔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를 소비할까 쟤를 소비할까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동산 주인 입장에서는 서로 자기 거 구입하도록 유도해야 되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뭐라고요? 경쟁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대상부동산의 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건영아파트 사러 왔다가 바로 옆에 보니까 삼보아파트를 싸게 판답니다. 요거 살래 바로 요거 살 수 있죠.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가치 형성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보통 이제 인근 지역 같은 경우 유사 지역 이렇게 구분할 때는 자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 이런 식으로 특정 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어 있는 형태 있죠.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인근 지역은 항상 고정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학교라든가 아니면 지하철 같은 게 통과하고 그러면은 계속 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유동적이고 뭐라고요? 가변적이다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유사지역 알아볼게요. 자, 유사지역이라는 것은 거기 볼게요. 자,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지역인데 자, 이 동네 살다 이 동네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상호 뭐라고요? 대체 관계가 있다 지금입니다. 뭐라고요?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 지역끼리.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유사 지역은 반드시 인근 지역과 붙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대체 경쟁 관계가 있다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유사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일 수급권 알아볼게요. 무슨 수급권이라고요? 동일 수급권은 자,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까지는 사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정도 범위라면 이 부동산과 생긴 게 비슷하다면요.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 관계가 있으면서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래서 뭐라고요? 대체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주거지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동일 수권을 파악할 때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김포에 가면은 여기가 상업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가 상업지역인데 이쪽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범위라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항상 동일 수급권은 대체 관계가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무슨 지역이라고요? 받고 소비도 큰 차이가 없는 지역 있죠? 이걸 뭐라고요? 동일 수급권 하는 겁니다. 어떤 부동산에. 그러면 상업지 같은 경우는 볼게요. 자, 김포에 가면 여기도 상업지역이 있고, 여기도 상업지역이 있고, 이런 상업지역이 있다고 치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도미노 피자 하고 있는데, 무슨 피자라고요? 도미노 피자 하는데, 이 정도 범위에서 주문이 들어온답니다. 그죠? 그럼 어디 가든 하든 영업수익은 비슷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상가가 비싸고 이 동네는 싸다. 그럼 이쪽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영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범위 있죠? 요거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뭐라고요? 대체로. 그다음 공업지, 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비, 판매비에 있어서 대체성 있는 지역범위 있죠? 이런 범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이행지라는 게 뭐예요? 이행지는 자,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있다. 전환 중에 있는 땅을 뭐라고요? 이행지라는 겁니다. 이게 소분류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해볼게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런 거를 이행지라고 해요? 후보지라고요? 이행지라는 겁니다. 택지지역 내에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보면 돼 있죠? 안에서 전환 중인걸요? 이행지. 그러면 얘는 이행지인지 후보지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 전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전지지역이 뭐라고요?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걸 뭐라고요? 이행지의 후보지예요? 후보지입니다. 전지는 농지 아닙니까? 얘는 택지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전환 중에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일 수도권을 파악할 때 모든 경제활동이 뭐라고요? 앞으로 바뀔 지역 있죠? 상업지역으로 자꾸 경제활동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동일 수도권을 파악할 때 뭐라고요? 전환 후의 용도 있죠? 전환 후의 용도에 따라서 동일 수도권을 파악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전환이 완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전환 전의 용도에 따라서 동일 수도권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인근 지역의 수명현상이라고 해서 저 인근 지역이 뭐 신개발되거나 재개발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자, 신개발 재개발되게 되면 마르고 닳도록 뭐라고요? 마르고 닳도록 아파트가 깨끗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낡고 노화되죠. 40년 50년 지나면. 그러면 주인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밖에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흥망성쇠 과정이다. 인근 지역에 뭐라고요? 흥망성쇠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근 지역의 수명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통 이제 경제 부동산 학자들은 5개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거는요 성성쇠천악이다. 이렇게 성성 뭐라고요? 쇠천악 이렇게 구분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얘는요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성성하니까 헷갈립니다 그러는데 헷갈릴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장했다 성숙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성숙한 상태로 태어나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나 남자친구 10명 있어 이렇게 하면 태어나지 않겠죠. 처음엔 얌전히 태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얌전히 태어나서 한 20살 정도 됐을 때 남자친구 30명 있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장했다 뭐라고요? 성숙한다. 그러니까 성성에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성장기 때는 이게 몇 년 걸리냐 이거는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자, 성장기 때는 가치 상승률이 최고입니다. 부쩍부쩍 올라간다는 얘기죠. 최초로 막 신개발하고 하니까 막 사람들 여기 막 거주하려고 막 몰려들고 하죠. 좋은 입지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가치 상승률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가치 수준이 가장 높을 단계입니다. 가치 수준이 가장 높은 단계.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경제적 수명이 닿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원룸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았는데 이때부터는 건물 자체가 낡고 노후화되니까 오히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죠. 이게 많아진 시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제적 수명이 다했다집니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때가 이제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재개발한다 소문내길래 올라갈 수 있죠. 헛소음이다 하면 떨어질 수 있겠네요. 들쑥날쑥 하다가 이때까지도 재개발이 없다 그러면 슬럼 직전의 단계까지 갑니다. 뭐라고요? 슬럼 직전의 단계. 이렇게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뭘 기억하냐면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상향여과가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전엔 논밭이라든가 아니면 뭐 달동네 이런 데였는데
지금은 재개발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이 막 들어오는 게 활발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때서부터 하향 여과가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향 여과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때가 하향 여과가 가장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뭐라고요? 활발하다. 자, 그리고 이때서부터 이제 재개발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빠르게 하게 되면 이때 시작되는 거고, 이때가 이제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단계. 이거는 기억하세요. 그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아무래도 성장 단계는 처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지 경쟁이 막 치열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 좋은 중개업소도 좋은 삼거리 같은 좋은 입지 있죠? 사거리 이런 데 서로 막 차지하려고 입지 경쟁도 치열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젊은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젊고 교육 수준도 많은 분들이 많이 입주하는 단계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신도시 같은 데가 아무래도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많이 입주하는 이런 단계고, 성숙 단계는 가격이 가장 높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최고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이라든가 좀 사회적으로 좀 명망 있는 사람 있죠? 이런 데 많이 거주하는 단계, 이런 단계를 뭐라고요? 성숙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숙.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한 장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68페이지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자,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감정평가 3방식을,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가치가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런 측면을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직접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직접 뭘 한다고요? 평가를 해보는 걸 얘기하는데, 요건 아무래도 좀 잠깐 쉬었다 하는 게 낫겠네요. 쉬었다 하겠습니다.